야단매화를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재미있고 흥미로운 야담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숙종시대의 재상 김우왕은 집안의 어려움으로 인해 38살이 될 때까지 힘겹게 살아왔다. 양반 신부님에도 불구하고 하루하루 생계를 걱정해야 할 만큼 가난하여 제대로 된 옷조차 없었다. 김우왕에게는 5딸이 있었는데 모두 혼기가 찼지만 시집 보낼 형편이 되지 않았다. 그때 마침 한 가난한 양반 집에서 혼담이 들어왔으나 김우왕은 쉽게 응할 수 없었다. 시집 보낼 비용이 없었기 때문이다. 김우왕은 생각했다. 몸뚱이 말고는 아무것도 없고 친척도 없는 외로운 처지구나. 이래서야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는 매일 밤 슬픔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식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그렇게 몇 개월을 보내던 중 어느 날 문득 멀리 사는 친척 중 한 무관이 단천에서 사또로 있는 것이 떠올랐다. 나보다 약간 높은 학렬의 친척이군. 돈을 조금이라도 얻을 수 있다면 아무리 멀어도 가야겠다. 대체 어디서 여비를 빌릴 수 있을까? 김우왕은 여러 사람에게 부탁했고 겨우 여비를 마련할 수 있었다. 그리고는 가장 저렴한 말 한 피를 빌렸다. 그렇게 하여 노비가 끄는 말을 타고 1000리를 달려 단천읍에 도착했다. 김우왕은 관아의 문을 두드려 사또를 만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문지기가 막아서 들어갈 엄두를 내지 못했다. 몇 번이나 문지기를 꾸짖었지만 관리들이 엄격하게 막아서 결국 들여보내주지 않았다. 이렇게 실랑이를 벌이다 보니 어느새 날이 저물고 말았다. 화가 난 김우왕은 돌아가고 싶었지만 어렵게 온 길이라 포기할 수 없었다. 그는 밤에는 여관에서 자고 낮에는 다시 관문으로 가서 들어가게 해달라고 계속 요청했다. 그러나 한 달이 지나도록 허락을 받지 못했고 결국 여비가 다 떨어지고 말았다. 염치 없지만 여관 주인에게 돈을 빌려 쓰면서 버텼다. 여관 주인이 돈을 빌려주며 타고 온 말을 담보로 원했다. 김우왕은 돌아갈 길이 걱정되었지만 어쩔 수 없이 말을 내주었다. 여관 주인이 김우왕의 사정을 듣고 조언했다. 내일 사또께서 환곡을 저장하는 사창에 가서 쌀을 사드리는 것을 직접 보신다고 하오. 그때 이 앞을 지나가실 테니 길가에 나가 기다리다가 얼굴을 보는 게 어떻겠소? 김우왕은 이 제안을 받아들여 다음 날 아침 주인의 말대로 길가에 나가 기다렸다. 정말로 사또가 가마를 타고 지나가고 있었다. 주변에는 나졸들이 잡스런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호위하고 있었다. 김우왕은 기회를 엿보다가 재빨리 외쳤다. 사또, 제가 여기서 오래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또가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다. 무슨 일로 그러는가? 김우왕이 사정을 자세히 설명하자 사또가 답했다. 지금은 급한 일이 있어 당장 얘기할 수 없으니 조금만 더 기다리시오. 그리고 하인에게 돌아보며 말했다. 저 사람을 동각으로 데려가서 내가 올 때까지 기다리게 하여라. 김우왕은 하인을 따라 동각에 가서 앉아 기다렸다. 시간이 흐르고 날이 저물어 갔지만 하인은 식사 이야기를 전혀 꺼내지 않았다. 배고픔과 목마름을 견디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저녁 무렵에야 사또가 돌아왔다. 김우왕은 사또에게 말했다. 종일 굶어 정신을 차리기 어려우니 죽이든 밥이든 얼른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또가 대답했다. 그럼 먼저 술상을 내오거라. 곧 술 담당 관비가 주둥이가 깨진 술병과 미역 한 조각을 안주로 내왔다. 김우왕은 하루 종일 굶었으니 좋은 술과 기름진 고기가 나올 줄 알았는데 그 상을 보자 화가 치밀어 올랐다. 그는 벌떡 일어나 술상을 뒤엎으며 말했다. 어찌 사람을 이렇게 대합니까? 사또도 화가 나서 말했다. 내가 자네보다 학년이 높은데 어찌 이렇게 무례하게 구는가? 사또는 즉시 관노들을 불러 김우왕을 문 밖으로 내쫓았다. 그리고 이방을 불러 명령했다. 낯선 자를 재워주면 중죄로 다스릴 거라고 고을 사람들에게 엄히 전하라. 김우왕은 분을 삭히며 여관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여관 주인은 문을 걸어 잠그고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 타고 온 말도 저당 잡힌 상황이라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그는 노비와 함께 머물 곳을 찾아다녔지만 어디에서도 받아주지 않았다. 날이 저물자 비가 퍼붓기 시작했다. 김우왕은 고을 끝까지 이르러 숲을 위에서 잠시 쉴 수밖에 없었다. 그때 근처에 돗자리로 문을 만든 토굴이 보였다. 가죽신을 만드는 장인이 사는 곳이었다. 김우왕이 장인에게 부탁했다. 날이 저물고 갈 곳이 없어 그러니 여기서 하룻밤만 머물 수 있겠습니까? 장인은 흔쾌히 그를 안으로 들였다. 토굴 같은 곳은 일반 집과 달리 사또의 명령이 미치지 않는 곳이었다.
계속 내리는 비를 바라보며 김우왕은 멍하니 한참을 앉아 있었다. 이경이 되어 구름이 걷히고 밝은 달이 떠올랐다. 맑은 달빛이 돗자리 틈새로 들어오니 그 광경이 참으로 아름다웠다. 그러나 배고픔에 시달리던 김우왕은 몸과 마음이 지쳐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때 토굴 쪽으로 누군가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다. 발소리는 문 앞에서 멈추었다. 김우왕이 고개를 들어보았다. 문 앞에는 가슴이 두근거릴 정도로 아름다운 여자가 서 있었다. 그녀는 고운 자태로 문을 두드리며 말했다. 여기에 한성에서 오신 분이 계십니까? 김우왕은 사또가 보낸 사람일까 싶어 장인에게 숨겨달라고 부탁했다. 그때 여자가 말했다. 어찌 저를 속이려 하십니까? 그녀는 문을 열고 토굴 안으로 들어왔다. 아직 몸을 피하지 못한 김우왕을 가리키며 말했다. 두려워 마세요, 나으리. 김우왕이 물었다. 왜 나를 찾는 거요? 여자가 답했다. 저는 관아에서 술을 담당하는 기생입니다. 저는 인색하게 굴고 사람을 홀대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하지만 사또께서는 늘 보리술과 미역으로 손님을 대접하십니다. 사람들은 불만 없이 그것을 받아들이죠. 그런 기백 없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참으로 한심스럽습니다. 하지만 나리께서는 배고프고 지친 상황에서도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나리는 평범한 분이 아니란 걸 알았습니다. 그런 분이 왜 부귀를 걱정하십니까? 김우왕은 여러 번 고맙다는 인사를 했다. 곧 여자를 따라온 계집종이 이고 있던 치랍을 김우왕 앞에 내려놓았다. 그 속에는 밥과 국, 여러 반찬들이 정갈하게 담겨 있었다. 김우왕은 젓가락을 들어 그 음식들을 순식간에 먹어 치웠다. 정말 비할 데 없이 맛있었다. 김우왕은 감격하며 온갖 말로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기생이 말했다. 이미 이야기를 나누었으니 잠시 제 집에 가서 편히 쉬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김우왕은 기생을 따라 그 집으로 갔다. 기생의 방은 붉은 기둥과 아름다운 장식벽에 당나라 풍해의 그림과 글씨가 붙어 있었다. 천동화로에는 기이한 향이 피워져 코끝을 자극했다. 환한 등불에 비단천에 놓인 자수는 찬란하게 빛났다. 기생은 김우왕을 방석에 앉힌 후 다정한 목소리로 물었다. 천리 먼 길을 무슨 일로 이곳에 오셨습니까? 김우왕은 자신의 사연을 들려주었다. 이를 들은 기생은 가지런한 눈썹을 찡그리며 김우왕을 가련하게 바라보았다. 그의 이야기에 마음이 아팠던 기생은 그에게 따뜻한 차를 건네며 위로해 주었다. 밤이 깊어지자 기생은 김우왕을 금침으로 데리고 가서 말했다. 이곳에서 편히 주무세요. 저는 잠시 일 좀 보고 오겠습니다. 기생이 나가고 김우왕은 바로 잠이 들어버렸다. 날이 밝아오자 기생은 먼저 일어나 비단 상자에서 빛나는 의복을 꺼내어 김우왕에게 주었다. 김우왕은 이를 사양하지 못하고 입었는데 그 옷은 기막히게 몸에 잘 맞았다. 이후 김우왕은 미련이 남은 듯 기생의 집에서 수개월을 머물렀다. 어느 날 기생이 물었다. 나으리, 왜 이렇게 오래 머무르십니까? 김우왕이 답했다. 지금 집에서는 굶주린 처자식과 노비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어. 빈손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그들을 볼 수 있겠소? 게다가 노자주머니도 비었고 따라온 노비도 사라졌으니 천리 길을 어떻게 가겠소? 이런 처지라 여러 달 망설이고 있는 겁니다. 기생이 말했다. 대장부라면 나라를 위해 일해야 하는데 어찌 집안일을 걱정하며 시간을 허비하십니까? 제가 비록 여자의 몸이지만 생각이 없진 않습니다. 노자는 이미 준비해 두었습니다. 그 말에 김우왕은 크게 기뻐하며 기대에 찼다. 다음 날 아침 집 밖에서 말 울음소리가 들렸다. 김우왕이 소리의 정체를 묻자 기생이 대답했다. 나리를 위해 준비한 말 두 필입니다. 김우왕이 당황하며 감사를 표하자 기생이 덧붙였다. 하나는 나리께서 타시고 다른 하나는 제가 마련한 옷가지와 짐을 싣고 가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기생은 두 바구니에 고운 배와 천, 은화 등을 담았다. 이제 서둘러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김우왕은 눈물을 흘리며 기생과 작별 인사를 했다. 그는 말에 올라 북쪽을 향해 길을 떠났다. 가는 동안에도 그는 기생과의 정을 떠올리며 계속 뒤를 돌아보았다. 집에 도착한 김우왕은 가져온 물건들로 딸의 혼수를 준비해 시집 보냈다. 그 후 그는 과거 시험에 장원급제하여 마침내 홍문관에서 일하게 되었다. 한 번은 당직을 서는 날 임금이 홍문관의 관원을 긴급히 불러오라고 명했다. 김우왕이 달려가자 임금이 말씀하셨다. 북방 지역은 장마와 가뭄이 반복되어 오랜 시간 동안 흉작이 이어지고 있다. 그 지역이 너무 멀어 조정의 감시가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지방 관리들이 백성을 학대하고 재물과 식량을 탐하는 소문이 들려오고 있다. 자네가 어사로서 백성의 옷을 입고
암행하여 실상을 낱낱이 조사하고 보고하라. 알겠느냐? 김우왕은 감격하여 명을 받들고 곧바로 갈갈이 찢어진 허름한 옷을 입고 남몰래 함경도로 향했다. 그는 거린처럼 행세하며 마을을 돌아다니며 상황을 파악했다. 하루는 해가 저물 무렵 단천에 도착했다. 그는 예전에 기생이 베풀어준 은혜가 떠올랐다. 김우왕은 그 집을 먼저 찾아갔다. 기생이 어떻게 반응할지 보고 싶어 집 문 앞에서 외쳤다. 밥 한 술만 주시오. 밥이 없다면 엽전 한 입이라도 주시오. 몇 번 외치자 창문 사이로 들리는 목소리에 기생이 김우왕임을 알아차리고 크게 기뻐했다. 기생은 흥크러진 머리채를 정돈할 겨를도 없이 신발도 신지 않은 채 급히 나와 그를 끌고 들어갔다. 어찌하여 일이 되셨습니까? 김우왕이 답했다. 말로 다 설명할 수 없소. 자네와 헤어진 후 길을 가다가 도적을 만나 노비와 말을 모두 잃었소. 그 후로는 집에 돌아갈 면목이 없어 여기저기를 떠돌며 걸식을 하며 연명했소. 어디서도 의지할 곳이 없어 곰곰이 생각해보니 나를 받아줄 사람은 자네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소. 그래서 감히 집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문 밖에서 부른 거요. 기생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산 넘고 물 건너 오셨을 텐데 무척 배고프고 목이 마르실 겁니다. 어떻게 그걸 참았습니까? 어서 들어가 저녁밥이라도 드셔야겠어요. 기생은 김우왕을 데리고 들어가 저녁상을 차려주었다. 김우왕이 밥을 다 먹자 기생은 새 옷을 내주며 말했다. 제가 나리를 위해 이 옷을 지어놓고 사람을 시켜 보내려 했는데 소식이 끊겨 바로 보내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다시 만나니 기쁩니다. 제 정성을 받아주십시오. 김우왕은 벗은 헌옷을 묶어 상자 위에 두었고 기생이 물었다. 다 떨어진 옷이라 다시 입지 못할 텐데 저렇게 두고 어디에 쓸 겁니까? 그녀는 옷을 손에 쥐고 창밖으로 내던졌다. 김우왕은 옷이 없어질까 급히 밖으로 나가 옷을 다시 가져왔다. 그러자 기생은 다시 옷을 창밖으로 던졌고 김우왕은 다시 나가 옷을 주워왔다. 이 같은 상황이 3번 반복되었다. 그러고 나서 기생은 김우왕을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다. 저는 진심으로 나리께 대하는데 나리께서는 무언가를 숨기고 계신 것 같군요. 무엇 때문인가요? 김우왕은 깜짝 놀라며 말했다. 어떻게 그걸 알았소? 기생이 대답했다. 이미 새 옷을 입고도 헌 옷을 버리지 않는 것은 나중에 사용할 목적이 있기 때문이겠죠. 혹시 암행어사로 오신 건가요? 김우왕은 소매를 털며 일어나 웃음을 지었다. 내가 과거에 급제에 관직에 올랐네. 하지만 자네를 만날 때 어사로서의 위세를 드러낼 수는 없지 않겠나? 그 말에 안심한 기생이 다시 물었다. 그럼 앞으로 이곳의 사또를 어떻게 처리하실 건가요? 김우왕이 잠시 생각한 후 답했다. 그건 참 어려운 문제로군. 사또가 백성들을 괴롭히는 일은 셀 수 없이 많소. 그의 죄를 밝혀 창고를 폐쇄하고 관직에서 쫓아낸다 해도 충분하지 않을 것이오. 백성을 돌보지 않는 자인데 아무리 친척이라도 눈 감아주는 것은 나라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 되네. 어찌해야 좋을지 자네 생각은 어떤가? 기생이 대답했다. 만약 그 자를 감옥에 가두고 임금께 아뢰면 분명 중죄로 다스려질 것입니다. 그러나 사또는 나리께서 옛 원한을 풀기 위해 자신을 고발했다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으면 개인 감정 때문에 공적인 일을 소홀히 하는 꼴이 되겠죠. 그래서 제 생각인데 나리께서 몰래 들어가 사또의 죄를 들춰내어 그가 스스로 도성으로 올라가게 만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우왕이 답했다. 정말 그렇군. 자네의 의견이 훨씬 더 나아. 기생은 김우왕에게 사또가 불법으로 창고의 곡식을 빼돌리고 백성의 재산을 약탈한 죄상을 상세히 기록할 것을 권했다. 기생은 곧바로 김우왕을 데리고 관아로 향했다. 관아에 앉아있던 사또는 김우왕을 보자마자 깜짝 놀랐다. 사또는 김우왕이 급제한 사실을 이미 알고 있는 듯했다. 사또는 벌벌 떨며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다. 귀한 분께서 어찌 이곳까지 오셨습니까? 김우왕이 대답했다. 나는 임금님의 명을 받고 이곳에 내려왔소. 여기서 동원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소.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소? 사또는 겁에 질려 몸을 떨며 움츠러들었다. 그러자 김우왕이 다시 말했다. 이곳에 와서 직접 백성들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불만의 목소리가 너무나도 크더군. 도대체 무슨 짓을 했기에 백성들이 그렇게도 원망을 하게 만든 것이오? 그들이 모두 불행 속에 살고 있는 듯하오. 사또는 당황하며 말했다. 제 죄가 무엇인지 알려주십시오. 김우왕은 준비해 온 죄목을 적어놓은 문서를 사또에게 보여주었다. 이를 본 사또가 말했다. 명확한 증거가 있으니 아무리 변명해도 소용이 없겠군요. 암행어사님, 제가 일가친척인 점을 고려하여 큰 죄만큼은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김우왕이 말했다.
내가 어찌 사실을 그대로 말해 자네를 파직당하게 하겠소. 나는 이 고을의 백성들 말만으로 일가친척을 고통받게 할 생각은 없소. 내일 안으로 사직서를 올리고 낙향하시오. 그렇지 않으면 봉고파직을 명할 수밖에 없소. 사또는 고개를 숙이며 감사의 뜻을 표했다. 어사님의 관영에 썩은 풀이 봄을 맞이하고 마른 뼈가 다시 살을 붙일 것입니다. 즉시 따르겠습니다. 김우왕은 곧 관할을 나왔다. 다음 날 사또는 병을 핑계로 사직서를 올리고 고향으로 돌아갔다. 한양으로 돌아가는 길에 김우왕은 기생에게 말했다. 이번에 자네를 데려와 삼생의 인연을 맺고 싶었네. 그러나 홍문관에서 일하는 것은 깨끗한 물 같아서 아침 저녁 낀 일을 잊기가 어렵네. 만약 자네가 배고픔과 추위를 겪게 된다면 그것은 모두 내 책임이 될 걸세. 그래서 어느 정도 직위가 올라가 녹봉이 충분해지면 그때는 자네를 꼭 데려오겠네. 기생이 말했다. 제가 어찌 감히 나으리의 걱정거리가 되겠습니까? 뜻대로 하십시오. 그렇게 일을 마치고 돌아온 김우왕은 임금에게 결과를 보고했다. 그렇게 그 일은 마무리가 되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김우왕이 다시 당직을 서는 날이었다. 그 당시 눈병을 앓고 있던 나이든 임금은 매일 밤 당직 관원들을 불러 여러 이야기를 들으며 시간을 보냈다. 그날도 관원들은 돌아가며 각자들은 세상 이야기를 임금에게 들려주었다. 김우왕의 차례가 되자 그는 앓을 말이 없다고 했다. 그러자 임금이 물었다. 이전에 함경도 지방을 순찰하고 돌아왔는데 어찌 그때 일들을 말하지 않느냐? 김우왕이 몸을 낮추며 답했다. 작은 이야기들이라 감히 전할 수 없었습니다. 임금이 말했다. 임금과 신하 사이는 마치 아버지와 아들 같은 관계 아니겠느냐? 무슨 말인들 못하겠느냐? 그러자 김우왕은 즉시 단천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임금은 토굴에서 만난 한 의로운 기생에게서 밥을 얻어먹은 이야기를 들을 때 작은 대나무 부채로 연상 의자를 두드렸다. 그리고 말 두 피를 얻어 돌아오는 대목에서는 부채로 박자를 맞추었고 해진 옷을 주워 오는 모습을 보고 기생이 자신을 어사로 착각했다는 얘기에서는 부채를 너무 세게 쳐 부러뜨리고 말았다. 이윽고 마지막 밤에 사또를 만나 일을 마무리하고 돌아가라는 명을 받은 후 기생에게 훗날을 기약하는 순간에 이르자 임금은 급히 승지를 불러 함경도 관찰사에게 지시를 내렸다. 단천에서 술을 맡고 있는 의로운 기생을 하루빨리 관원 김우왕의 집으로 보내고 즉시 내게 보고하라. 임금의 명을 받은 함경도 관찰사는 그 기생에게 임금의 지시와 함께 후한 금액의 돈과 비단을 내려주고 김우왕의 집으로 보냈다. 그 후 기생은 김우왕과 그의 부인을 부모처럼 섬기며 노비들을 친절하고 은혜롭게 대했다. 집안 살림을 잘 돌보아 김우왕이 부족함 없이 재상에 오를 수 있도록 큰 도움을 주었다고 전해진다.